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준공 이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방침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 진단해 보겠습니다. 고양과 양주 다방 연쇄살인범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공개 수배 범인 만큼 신상 공개는 물론이고 머그샷 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잠시 뒤에 사회부 취재기자와 사건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뉴스큐 피습 사건 속보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피의자의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이 판단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수사 결과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입니다. 네, 범행 동기가 나왔습니까? 네, 부산경찰청은 조금 전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치적 신념에 따른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김 씨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연기되는 등 이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할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씨의 범행이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람이나 배후 세력이 확인되지 않았고 범행 방조 혐의로 입건한 70대 남성은 변명문으로 불리는 문서 발송만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했습니다. 이 대표가 입은 와이셔츠 옷깃이 흉기에 뚫려 있었는데 옷깃이 없었다면 피해가 더 컸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오늘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씨가 언론에 노출된 건 구속 전 피해자 신문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 사과하는 말이 나왔지만 사과 대상이 누구인지는 불분명해 보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인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부산지검에 도착한 김 씨에게 범행을 함께 계획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는데 이걸 누구하고 계획을 같이 하겠냐며 경찰 판단과 마찬가지로 단독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네, 그리고 피습 이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받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퇴원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이 비주류의 연쇄 탈당 같은 당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퇴원하면서 어떤 얘기를 더 했습니까? 네, 흉기 피습 8일 만에 퇴원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살려준 목숨인 만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 같은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후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전국 현안이나 당 상황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예상보다 일찍 퇴원한 건 뒤숭숭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숙제는 비주류 인사들의 탈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은 오늘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탈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가운데 윤영찬 의원은 막판 고심 끝에 당에 남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며 내일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에게 동참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도 YTN과 통화해서 원칙과 상식 측이 신당을 만들면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열어뒀습니다.
민주당 탈당파가 먼저 모여 세를 불린 뒤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다른 세력과 제3지대 통합을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도 민주당 탈당파와의 화학적 결합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할 거라는 입장이라서 제3지대 연대 논의는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지금 1박 2일 부산 일정 시작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 일자리 간담회는 마쳤고요. 이제 지역 당직자와 만납니다. 저녁에는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뒤에 내일 부산에서 첫 비대위 현장 회의를 엽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번 일정은 올해 총선 최대 승부처 중 하나인 PK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부산에 공을 들이는 건 엑스포 유치 실패에 실망한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로 옮겨 수술받은 데 대한 부산 내부 비판적 여론을 파고들려 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피습 사건 이후 이 대표 공세를 자제하던 한동훈 위원장은 퇴원 날인 오늘 경남 창원에서 국회의원의 재판 지연 문제를 꺼냈습니다. 국회의원이 재판 지연을 악용하면 세비를 환수할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늘어진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처 방안을 묻는 말에는 영부인 전담기구인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고요. 또 특별 감찰관 추천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진상이 대부분 드러났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지에 대해서는 원내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거로 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인적 쇄신 방향도 관심인데 오늘은 말을 아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보관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민주당 민주연구원 현근택 부원장, 원외 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인물이죠. 지난 연말 경기도 성남시에서 열린 시민단체 송년회에 참석을 해서 지역 정치인의 여성 수행 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서처럼 지역 정치인과 수행 비서를 향해서 같이 사는 사이인가라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현 부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술을 마셔 기억이 없다면서도 해당 수행비서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다며 직접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윤리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언론 보도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게 됐습니다. 감찰을 지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른바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이 된 겁니다. 정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고 하자 이 대표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라고 반문을 하죠. 다시 정 의원이 그러면 엄중 경고라고 답한 게 이렇게 노출됐습니다. 공관위 컷오프 대상이라는 정 의원의 메시지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현 부원장 4월 총선 출마를 준비해왔는데요. 경기 성남 중원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했는데 이곳은 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라서 이른바 자객 출마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하지만 성희롱 의혹이라는 돌발 이슈가 터지면서 현근택 부원장이 아닌 현역 윤영찬 의원의 공천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침 윤영찬 의원, 오늘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에 불참하면서 이런 관측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데요. 원칙과 상식 4명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에 남기로,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죠. 윤 의원은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잘 밝혔는데 원칙과 상식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오늘 오전에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 이 윤영찬 의원 관련된 거는 저희도 이제 간단하게 입장을 전해받은 정도밖에 없어요. 윤영찬 의원이 고민이 있었던 거는 그 보도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보진 않고요. 네, 어떻습니까? 나비 효과일까요? 자, 현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이 판단에 영향을 준 건지, 단순히 오비 일학인 건지 윤 의원의 의중을 둘러싸고 정계 안팎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알아봤습니다. 네, 아직 창당도 하지 않았지만 이준석 신당은 11%, 이낙연 신당은 7%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에 응한 유권자 대부분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장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유권자 1,002명에게 어느 정당을 찍을지 물었더니 29%는 국민의힘, 34%는 민주당이라고 답했습니다. 2주 전 조사 때보다 격차가 줄어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투표할 정당이 없다거나 모른다는 응답자는 30%였습니다. 60대 이상에선 국민의힘, 40, 50대에선 민주당을 찍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출신 이준석, 민주당 출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할 경우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11%, 이낙연 신당은 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24%, 민주당 25%로 양당 구도 때보다 격차가 줄었습니다.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는 유권자 가운데 7%가 이준석 신당, 2%는 이낙연 신당을 택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 표심은 8%가 이준석 신당, 9%가 이낙연 신당으로 각각 옮겨가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신당이 총선 후보를 내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표를 더 많이 잃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이준석 신당에 표를 주겠다는 비율이 20%로 가장 높은 게 눈에 띕니다. 신당을 비롯한 제3의 정치 세력이 총선 판세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선 영향이 있을 것이란 답변보다 없을 거란 의견이 다소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거다 20%, 민주당이 더 많이 이길 거다 33%, 비슷할 거란 답변은 31%였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이번엔 여야 대표에 대한 평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46%로 잘못하고 있다 38%보다 높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직무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50%로 긍정평가 40%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박광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취임 이후 전국을 다니며 광폭 행보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물었습니다. 한 위원장이 직무 수행을 매우 잘하고 있다 19%, 잘하는 편이다 27%로 46%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38%보다 많았습니다. 보수층에서 77%로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고 중도층에선 긍정, 부정평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2일 흉기 테러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활동을 멈췄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다 8%, 잘하는 편이다 32%로 긍정평가는 40%였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는 편이라거나 매우 잘못한다는 의견이 50%로 더 많았습니다. 진보층은 이 대표 직무 수행을 대체로 좋게 평가했지만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높은 30대만 놓고 봤을 때 48%가 한 위원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53%는 이 대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3년 뒤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양강 구도가 뚜렷했습니다. 이 대표 28%, 한 위원장 22%였고 홍준표 대구시장,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한 위원장 취임 전보다 소폭 오른 29%로 민주당과 오차 범위 내 차이를 보인 가운데
무당층이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0%대 초반에 머물렀지만 부정평가는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 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시점은 언제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51%는 총선 전에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20%는 총선이 끝난 뒤 해야 한다. 19%는 정치 공세라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또 다주택자 중과세도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부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확 풀겠다라는 언급이 있었던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언급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과거 집값이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면서 국민 행복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완화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부도덕하다는 차원으로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징벌적 과세를 매기면 결국 임차인에게 그 조세가 전가된다는 건데 윤 대통령은 중과세를 철폐해 임차인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정치와 이념에 매몰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의 고통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해왔고 이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또 어떤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또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줘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최근까지 계속 밝혔던 정책이긴 한데 이 형식이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정책 수요자인 국민 앞에서 직접 거듭 또 강하게 약속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오늘 민생토론회는 80분간 생중계됐는데요.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부터 신혼부부와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주택 수요가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무조건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형식으로 매년 딱딱하게 진행하던 신년 부처별 업무 보고를 주제에 맞춰서 토론 느낌으로 풀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넥타이 양복 대신 폴라티 차림으로 나와서 검사 시절 노후한 관사에서 살았던 경험을 밝히며 부동산 문제에 깊은 공감도 드러냈습니다. 검사 생활을 잠시 접고 이제 그 변호사를 1년 하다가 다시 복직을 했는데요. 그때 아마 그 관사의 녹물만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도 제가 계속 그 사표를 안 내고 근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한 5분을 틀어놔야 계속 이 녹물이 빠져서 그제서야 이제 양치를 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오늘 민생토론회가 열린 장소는 일기 신도시인 고양시 일산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면서 반드시 임기 내에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전에는 33년 된 일산의 최고령 아파트 백송마을 5단지를 찾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둘러보면서 부족한 주차 공간 또 낡은 천장 마감재 등을 점검했고 아파트 세대를 들러 누수와 내부 균열이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태형건설의 워크아웃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산업은행과 5대 은행 등 주요 채권단이 다시 모였습니다. 태형그룹 관계자도 직접 참석해 동의를 호소했는데 채권단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워크아웃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산업은행입니다. 네, 오늘 주요 채권단이 다시 모였었죠? 네, 태형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주요 채권단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5대 은행과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농협중앙회 등 금융권이 대거 모여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오늘 오전 9시에 시작한 회의는 2시간 정도 이어져 11시쯤 끝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태형그룹 관계자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채권단은 지금까지 나온 자구안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태형 측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표단속에 주력했습니다. 지난해 말 워크아웃 신청 당시는 4가지 자구 계획 이행과 어제 추가로 내놓은 자구책을 거듭 설명하면서 워크아웃 동의 설득에 나선 겁니다. 일단 채권단은 대주주 지분을 내놓기로 한 추가 자구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자구책으로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TY홀딩스의 대주주 지분과 TY홀딩스가 가진 SBS 지분을 채권단의 담보로 내놓기로 하면서 오너 일가가 진정성을 보였다고 평가한 겁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 뒤 채권단은 자구 계획이 그대로 이행되면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실사, 기업 개선 계획 수립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워크아웃에 청신호가 켜지긴 했는데 내일 개시를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워크아웃 절차가 시작되려면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전체 채권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현재 채권단이 가진 의결권 구성을 보면 은행권이 33% 정도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이 20% 정도고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 금융권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인 산업은행과 5대 은행 등 주요 채권단 동의만으로는 역부족인 겁니다. 나머지 채권단 설득이 중요한 건데 워크아웃 개시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 비율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워크아웃 개시가 100% 될 거라는 장담은 할 수 없는 만큼 오늘도 주요 채권단과 태형 측이 바삐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크아웃에 들어갔을 때 유불리가 갈리는 작은 금융사를 설득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 예정된 1차 협의회에서는 서면 결의 방식으로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해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태형건설에 대한 금융사 채권은 최장 넉 달 동안 유예됩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형건설 실사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늦어도 6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워크아웃이 만약 부결된다면 태형건설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국토부로부터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아 대금 지급 보증 여부를 점검하고 보증이 없는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상 기업이 확정되는 대로 이달 중 자료 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분기 안에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과 안건 상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 들으신 대로 정부가 재건축 또 재개발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네, 준공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 구체적인 내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 뒤에 배경처럼 토론의 제목이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었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확 풀겠다고 했거든요. 네네. 확 풀면 저런 토론의 내용처럼 될지 한번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교수님과 따져볼 텐데 일단은 어떻습니까? 재개발 추진 문턱이 많이 내려가는 거죠? 재건축이죠. 재건축. 예. 네. 문턱은 뭐 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풀어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게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사항입니다.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인 뭐 구조 안정성이나 이런 비중을 하는 것은 이제 시행 규칙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네.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건데 지금 안전진단 자체를 폐지한다는 건 이제 법률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게 100% 된다라고 확답하고 시장을 보시면 안 되고 네. 앞으로 안 될 수도 있다. 우리 실거주무 폐지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다만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네. 호재죠. 호재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사업성이 떨어질 때는 이런 어떤 대책들이 좀 힘을 많이 못 씁니다. 그래서 상승기에는 이게 아주 좋은 호재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전망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내용 이번 정책에 대해서 네. 30년을 넘은 아파트의 경우에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아? 그러니까 안전진단이라는 게 이제 지자체에서 먼저 실시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까? 등급을 나눈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검사를 또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좀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야만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나 이런 절차들이 이어지거든요. 그 시간이 이제 축소가 되겠죠. 조합원들 입장에서 건축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라면 재건축을 예. 그럼 바로 이제 추진위원회에서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다라는 시간의 단축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나 줄어들까요, 시간이? 뭐 2, 3년 정도는 준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완전 폐지가 된다라고 가정하면요. 그럼 사실 사업 속도는 나는데 중간에 나머지 기간들을 따져보실 때 그것도 한 6에서 한 8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좋으신데 이게 사업성이 없으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하고 같이 보셔야지 무조건 장밋빛만 어떤 전망만 가지시고 접하시는 것보다는 시장이 어떤 평준화되거나 상승의 어떤 베이스가 됐을 때는 아주 호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이런 거는 미래 가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네. 미래에 어떤 리스크들이 없을 때는 상당히 좋은 호재인데요. 네. 생기게 되면 이제 잠시 이제 좀 저항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사업이 좀 진행 속도가 다른 걸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음마 아파트가 지금 40년째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안전 진단과 상관없이 조합원들 간에 뭐 상가 조합원들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된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네. 봐야겠죠. 리스크가 안전 진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조항들이 사업 진행 중에 발생을 하니까 그 부분을 현장별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법 개정도 필요하고 사실 네. 아직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현실적으로 네, 말씀하셨거든요. 실거주 폐지 문제도 그랬듯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럼 언론에서는 일단은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화두를 꺼냈기 때문에 초기 재건축 초기 사업에 들어간 어떤 조합은 좀 그래도 눈여겨볼 만하다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현장별로 좀 많은 입장이 다를 텐데요. 현장별로? 재건축을 많이 예. 앞두고 있는 현장들은 사실 뭐 피부로 오지 않을 거고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 못 해가지고 뭐 C등급에서 멈춰가지고 진도가 못 나가는 현장들은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엄청난 호재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데 해당되는 지역의 단지들은 제가 볼 때 좀 가격이 들썩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 어떤 이슈 자체로도. 물론 네. 법이 통과 안 되고는 되고 안 되고는 이제 차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는 일단 단지별로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겠지만 네.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반응이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양분될 것 같습니다. 안전 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어떤 단지거나 네, 거기는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겠죠. 예. 단지별로 좀 지역별로 다룰 수 있다는 점 눈여겨봐야 맞습니다. 된다. 10년이 네. 남았으면 사실 시장 상황을 아직 모르니까 그럼 별로 이제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네. 바로 근데 사실 서울에는 재건축 대상 예정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어떤 호재로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준공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규모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서울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그 뭐 단지 수로는 좀 기억을 못 하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170만 채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7 그 단지 수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한데요. 네. 하여간 뭐 대부분의 지금 재건축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30~40%는 아직도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목동이라든지 상계동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합니다. 다만 시청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실 건 뭐냐면 도시 계획에 있어서 그 순환 개발이라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이 만약에 법이 통과돼 가지고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요. 동시에 모든 아파트를 다
다 멸시를 시키고 재건축하기에는 주택시장이 혼돈이 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의 원칙이 주거정책의 원칙이 순환개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건 지켜지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할지라도 순환개발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서울의 적정 입주 물량이 있지 않습니까? 3만 5천 호. 그 정도 선에서 멸실량과 또 준공량을 갖다 조절하거든요. 정책상. 근데 그런 부분도 같이 보셔야지 시장이 네. 100%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좀 빠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 30년 이상 노후 주거용 건축물은 전국적으로 50.5%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두 채 중에 한 채가 30년 이상이라고 저희가 준비한 자막 속에 좀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 지금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도 좀 문턱이 낮아지거든요. 노후도 요건 이걸 좀 완화할 방침이라고 하던데 노후도 요건 개념과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노후도라는 건 이제 정부가 그 어느 일단의 단독주택이나 네. 빌라 다세대가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건축물의 어떤 연령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것은 재개발을 하는 것이 주거 환경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체 단지에 만약에 100개의 집이 있다 했을 때 기존에는 이제 70개, 80개의 집이 노후화가 됐을 때 정부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해주고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노후도를 지금 60%로 낮추겠다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낮추게 되면은 사업의 어떤 동호율의 어떤 확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는 또 만약에 노후도의 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40%가 만약에 신축분이 많다고 가정을 하면 지역별로 문제가 있는데요. 신축분이 많은 지역에서는 또 신축분의 어떤 토지 소유주들께서 건물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볼 때 위헌송도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80% 정도가 공동주택에 사는데 네. 6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나머지 4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과연 적정한 것인가. 예. 그동안 우리가 60, 70년 동안 그 기준을 70에서 80% 뒀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는 3분의 2 이상이니까 이거는 재개발을 하는 것이 전체 주민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이제 뭐 누가 봐도 좀 객관성이 있는데 60%라면 약간의 모호성이 좀 존재하죠. 다만 분명한 것은 이 부분에서 그런 문제들을 차지하고 현장별로는 사실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도는 점점 늘어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장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서 노후도 지금 완화 조건은 재개발 현장에 또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실제로 재건축 절차가 조정되기 위해서는 네.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네, 안전진단은 말씀드린 대로 그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노후도도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명료하게 또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분들이 네. 이건 법사항이다, 이거는 시행령 시행규칙 사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시청자분들이 법은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구분을 줘야지 시장에 대처를 하잖아요. 또 예. 매도자도 마찬가지고 매수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아쉽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더 명료하게 보도가 됐으면 바람이 좀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노후도 이런 것들이 완화되거나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주택이 지금 약간의 경착륙 기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체 경제를 생각할 때 연착륙이 사실 대한민국 경제에 제일 도움이 되는 방향이니까 그런 걸 위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언급이 또 주목할 만한 언급이 물론 이제 대선 국면에서 나왔던 공약사항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언급을 했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시기에 들여다보면 비아파트 중심으로 일단은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방향성에서는 일단 집주인의 과세가 임차인에게 좀 부담이 전가되는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또 어떨까요? 이거는 사실 주택 하락기에는 정부가 고액 자산가들 이제 특히 임대주택 사업자분들의 자산이 뭐 유동성 위기라든지 여러 네. 가지 부분을 위해서 투입을 했을 때 어떤 자산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서 경제에 좀 활력을 주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땐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주의할 부분은 뭐가 있냐면 예전 정부에도 그랬다시피 임대 사업자들의 혜택이 너무 과다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금 세심하게 좀 조정을 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주택시장 연착륙에는 큰 도움이 될 정책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그 중과세 철폐는 연착륙엔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 다주택자분들이 중과세 폐지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금 연착륙 시기인데
매물을 만약에 폐지를 갖다 이제 마치게 되면 어떻게 되면 물건을 갖다 팔 의미가 없게 되죠. 중과를 받게 되니까. 그러면 예전에 매물 잠김 현상이 벌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에 매물 잠김이라는 게 잘못된 신호가 돼가지고 또 공급 부족이라는 거 맞붙이게 되면 또 시장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주택시장 연착륙에는 도움이 되는 정책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이 재건축과 재개발 정책,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들이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은 부동산 경기가 좀 필요하다. 그와 관련해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대책이 나오면 경기 부양 효과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나온 대책은 저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1.3 대책도 좀 과다하다는 좀 비판이 사회에 조금 있었잖아요. 다만 이제 정부의 입장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한 어떤 입장을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은 전 태영권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태영의 어떤 워크아웃 사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사실 어떤 뭐 심리를 갖다 위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지금 던질 정책들은 사실 이건이 없이 주택시장이 하락이 됐을 때 제 두 번째 트랙으로 던질 대책이었는데 좀 미리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주택시장이 경착륙이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다만 이 부분들을 갖다 좀 섬세하게 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있겠죠. 과다하게 다주택자나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으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게 약자들에 대한 어떤 뭐 전세 사기나 이런 것도 같이 투트랙으로 좀 케어를 해줬더라면 금상첨화가 아니었을까 좀 그런 좀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바로 태영 사태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제 하루 전날인데 어떻습니까? 추가 자구안을 발표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SBS하고 TY홀딩스의 자산이 합하면 3, 4조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영이 지금 뭐 장기 차입금 말고 우발 채무 이런 걸 다 합하면 뭐 계산이 조금씩 다르지만 뭐 9조에서 10조도 나온다. 또 태영의 입장은 수분양 현장에서 중도금 잔금이 들어오면 한 3, 4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좀 입장을 갈리고 있지만 분명하고서 한 3, 4조 정도의 어떤 우발 채무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태영 인더스트리나 뭐 평택 사이로 매각 대금 가지고는 충분히 채권 담보가 안 되거든요. 채권단 입장에서. 그래서 SBS 어떤 지분 매각에 대해서 또 브랜드 가치가 좀 뛰어나니까 TY홀딩스 어떤 그 대주주들의 어떤 진정성을 좀 강력하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정부도 이제 또 강력하게 촉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국가 경제나 건설업계 어떤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워크아웃으로 가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지금 일단 채권단 오전 회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SBS 지분 매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표현을 한 것 같고 다만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것은 그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분 담보를 할 때 조건이 발표할 때 어제도 그랬죠. 필요시에 SBS 지분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필요시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필요시라는 것이 판단을 채권단이 할 것인가 아니면 그 TI홀딩스 대주주들이 할 것인가. 이건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태영이 어떤 문제가 좀 불거졌을 때 태영 입장에 TY홀딩스 입장에서 우리는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한다. 그냥 끊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해석의 영역이 될 수 있다. 해석의 어떤 문제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채권단 회의에서 그 필요시에 대한 부분이 기준을 채권단이 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협의 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적정하게 어느 기준 누가 봐도 이건 이 정도면 충분히 담보의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보인다고 하면 제가 볼 땐 무사하게 워크아웃을 할 것 같고 법정 관리로 넘어갔을 때 또 협력사들 입장에서도 피해가 크거든요. 일단 채권 회수가 장기간 좀 동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정부나 뭐 태영의 입장이나 협력사들 채권단의 입장도 워크아웃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완해야 할 점과 명확해져야 할 점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워크아웃이 그러면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무산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긍정적으로 흘러가서 결과적으로 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실사를 거치게 되겠죠. 채권단의 실사를 거쳐서 현재 자본, 자산, 부채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도래하는 어떤 이제 부채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환 만기 도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캐시플로우 형태를 잡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뭐 보도에도 나왔지만 현장에서 지금 이런 상태다 보니까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현장의 공사 진행에도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급 순서, 어떤 채권 담보액을 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걸 가지고 지급을 할 때 어떤 순서, 실사를 통해 가지고
자본 형태와 부채 형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기업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혁신을 통해 가지고 부채 담보를 회생 이 과정 속에서 현장들이 하나씩 이제 뭐 수분양 대금도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해서 기업이 이제 긴축을 거친 다음에 좀 회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오늘 발표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태용의 워크아웃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가 32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여성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제조업은 고용이 감소했습니다. 고용률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는데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30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재작년 81만 6천 명과 비교해 증가세는 크게 둔화했지만 정부의 애초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36만 6천 명 증가했습니다. 50대와 30대도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9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40대는 5만 4천 명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청년 인구의 감소와 기조효과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감소 폭이 굉장히 큰 그런 연령 계층이고요. 그래서 인구 감소와 함께 이제 취업자 수 감소가 좀 동반되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취업자 수는 감소하지만 인구를 고려한 고용률의 경우에는 80년 관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 수준으로 높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4만 3천 명 줄어 1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화학과 전자제품 분야의 취업자가 줄었습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도 각각 1만 8천 명과 9천 명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도 3만 7천 명 줄었는데 온라인 거래 등이 늘면서 6년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돌봄 수요의 증가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은 일자리가 14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대면 활동이 늘면서 숙박 음식점업도 11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 취업자가 30만 3천 명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성이 많이 일하는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이 호조를 보인 결과입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6%로 0.5%포인트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8만 5천 명 늘어 두 달째 20만 명대 증가가 이어졌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지난해 여름 우리 사회를 흉기난동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사형이 구형됐네요. 자, 길 가던 남성들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던 흉기 난동범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같은 날 범행했을 흉기를 서울 금천구 마트에서 훔쳐 택시에 무임 승차하고 2년 전 인터넷에 유튜버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조선은 재판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것 같다. 이런 피해망상을 겪었다면서 살인 고의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조선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인구는 631만 9천여 명으로 619만 7천여 명을 기록했던 20대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70대 이상 인구는 20대 인구보다 적었습니다. 1인 세대도 1,000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631만 9천여 세대로 전체 19.6%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남북을 적대적인 교정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주적이라며 기회가 온다면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전체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이동식 발사대 점검 사진도 공개했는데 정부는 우리 사회를 흔들어 보려는 구태의연한 전술일 뿐이라며 위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수공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대가 공장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단정하고 전쟁을 피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주저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최근 남북을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라고 언급하며 무력 점령 의지도 드러냈는데 남한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 사진을 공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남한은 핵무기를 사용하여 파괴해야 할 대상이라고 전명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도발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대남 무력 통일 야욕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며 군사적 위협과 심리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전쟁 준비를 강조하는 것은 한미 확장 억제 증강 등 대북 억제력 강화를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러한 망동은 대남 적개심을 끌어올려 내부 위기를 모면하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는 구태의연한 전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명백한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우리를 주적이라고 밝혔지만 이듬해 주적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히는 등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최근 북한 도발이 잇따른 데 이어서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위협 발언도 공개되며 남북 사이의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추가 도발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서해 접경 지역 주민들도 불안한 마음일 텐데요. 우리나라 최서북단 인천 백령도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나오시죠. 네, 백령도 심천각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백령도 북동쪽 가장자리에 있는 심천각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멀찍이 보이는 곳이 북한 황해도 용영군의 장산곳입니다. 이곳 백령도와의 최단 거리는 13k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5일부터 4일 동안 도발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첫날엔 연평도와 이곳 백령도 북쪽 지역에서 200발 넘게 북측 사격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북측이 또 언제 어떤 수위의 도발을 갑자기 저지를지 알 수 없는 것도 사실인데요. 추가 도발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다거나 섬에서 완전히 고립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주민들 사이에 감돌고 있습니다. 저희 YTN 백령도 통신원 김진수 씨 잠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북한 도발이 사흘간 이어졌다가 요 며칠은 잠잠합니다. 백령도 주민분들 분위기는 조금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불안하죠, 여기는. 그 전에도 북한서 포를 쏴가지고 우리도 맞대응 해가지고 내년에 넘어오니까 맞대응해서 쏜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서로가 쏘다가 포탄이 섬 쪽으로 떨어질까봐 그게 불안하죠. 연평도도 그랬잖아요. 연평도도 그런 사태가 날까봐 백령도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네, 또 주민분들 입장에서 추가 도발이 조금 우려되는 정황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5일 날 있잖아요. 포사기 하는 날. 5일 날이 이 중국 어선들이 바다에 있어요. NLL 쪽에 공해상에. 있다가 북한 쪽에서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사격한다고 배를 안전한 지대로 다 빼버리고 그렇게 하고 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날도 배가 한 척도 없었어요. 중국 어선들이. 그게 불안하죠, 그때. 또 이 밖에도 좀 여쭤볼 게 주민분들 입장에서 좀 최근에 남북 긴장감이 계속 더해지고 있는데 이제 주민분들 생계에도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장이 있죠. 그 어선들 같은 경우에는 조업을 나가잖아요. 나갔다가 그 여기 해경 백령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요. 문자가 오고 전화도 오고 하고 해경 경비정에서 무전기로 연락이 오고 그러면 조업도 못하고 들어와야죠.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그 관광객들 있잖아요. 이런 폭격 같은 거 포를 쐈다 뭐 했다 그러면은 관광객이 절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또 면회객들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여기에 군인들도 식당이 운영이 안 돼요. 밥을 먹으러 안 나오니까 그게 다 많이 생기게 지장이 있죠. 네, 지금까지 YTN 백령도 통신원 김진수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밖에도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것은 전쟁을 운운하는 위협성 발언을 북측이 연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제 군수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북한의 주적이라고 재차 언급하고 자신들을 위협한다면 우리나라를 완전히 초토화해버리겠다는 식으로도 말했습니다. 주민들 불안감도 큰 만큼 군과 백령면은 만에 하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백령면은 모두 5,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 29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민 4,900여 명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데다 비상 발전기와 방한용품, 방독면 등도 갖추고 있습니다. 백령면 측은 군 요청을 받는 대로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백령도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57살 이영복. 다방주인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머그샷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고양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주인을, 불과 6일 뒤에는 경기 양주시에선 또 다른 다방 주인을 살해한 57살 이영복. 다방 주인 2명의 목숨을 잔인하게 앗아가고 금품을 빼앗은 범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범죄가 매우 잔인한 데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된 이영복의 정면 얼굴을 찍은 머그샷도 이씨 동의를 구해 공개됐습니다. 앞서 중대범죄 피의자 가운데에는 교제하던 여성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과 신림동 등산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최윤종의 머그샷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는 더욱 폭넓게 대상 범죄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머그샷도 온전히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영복은 그 법 시행 이전이지만 자신의 동의를 거쳐 그 머그샷도 공개되게 됐습니다. 이영복은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스스로 약하다고 느껴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했고 술을 먹으면 강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범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을 거쳐 강원도 강릉까지 도주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이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 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린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첫 지급인데 신고자 3명이 모두 1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무역업을 하는 A씨. 외국에 사는 지인이 마약 밀반입을 지속해서 요구하자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이 신고로 관련자는 붙잡혔고 결국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우편을 통해 국내로 마약이 들어올 거란 정보를 듣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덕분에 경찰은 필로폰 7kg을 압수했습니다. C씨는 아는 사람이 마약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새 신고를 통해 압수한 마약은 10kg, 30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약 범죄를 신고한 이들 3명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포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익 기여도 등에 따라 액수가 다른데 포상금을 모두 합치면 1억 100만 원입니다. 지난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 신설 이후 마약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세청과 검찰, 경찰도 마약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권익위의 마약 신고 포상금은 통상 수사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가 됐거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동안 참여가 저조했는데 최근 마약 확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경찰청에서 지난해 3명을 처음 추천했습니다. 지난해까진 개별 포상금 한도가 2억 원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포상을 받았어도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을 5억으로 증액하는 등 적극적 포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 밖에 자치단체 기금 100억 원을 횡령한 사건을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선 대통령 표창 등을 추천했습니다. 해당 신고로 횡령 공무원은 면직되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자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상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 보상 대신 영예의 의미로 훈장이나 표창을 수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십억 원을 빼돌린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전직 팀장이 현지에서 붙잡혔습니다. 네, 1년 넘게 리조트 여러 곳을 돌며 호화 생활을 하다가 여자친구 SNS 기록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여름 옷차림을 한 남성이 큰 짐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해 도주했던 44살 최모 씨입니다. 이민청에서 오셨어요. 왜 왔는지 아시죠? 네. 집에 가실 때 됐어요, 이제. 최 씨는 공단의 재정관리실 팀장으로 일했던 지난 2022년 4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돌아가야 할 요양급여를 수차례 빼돌렸는데 40억 원 넘는 돈을 한꺼번에 빼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휴가를 내고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경찰의 추적은 무려 1년 4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골프를 치며 호화 생활을 한다는 첩보는 확보했지만 여러 차례 숙소를 옮겨 다니는 탓에 검거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최 씨 여자친구가 SNS에 올린 게시물과 가상화폐 거래소 접속 기록을 분석해 마침내 단서를 잡았습니다. 경찰은 마닐라에 있는 리조트를 특정한 뒤 한 달 정도 주변을 탐문했고 세탁물을 수거하는 직원을 통해 최 씨가 투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리조트 관계자를 포섭해서 투숙 코스 등의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세탁 배달원 등을 활용하여 경찰은 현지 이민청과 협의를 통해 최 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뺑소니 신고를 한 20대 청년이 오히려 보험 사기 피의자가 됐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있습니다. 경찰은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았다. 차량과 부딪히지 않은 곳을 다쳤다고 했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자, 과연 어떤 사연인지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밤 11시가 넘은 시각 광주 옛 도심의 술집거리. 22살 박모 씨는 일행들과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주점을 가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오더니 중앙선을 넘어서 저를 치고 뺑소니한 뒤 도주했어요. 박 씨와 부딪힌 충격으로 도주한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는 접힌 상태. 곧바로 박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뺑소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박 씨는 경찰로부터 난데없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상황에서 박히고 갔는데 치이고 갔는데 근데 이게 저한테 보험 사기라고 하니까 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피할 수 있었는데도 피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는 오른팔이 다쳤다고 했는데 CCTV에는 차량이 왼팔을 충격한 것으로 찍혔다는 겁니다. 오른손에 우리 진단서를 떼어보고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왼손이거든요. CCTV 화면에서 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좀 피할 수도 있었고. 박 씨를 치료한 한방병원에서는 사고 당시 왼쪽 충격으로 인한 반사적인 근육 긴장으로 오른쪽 어깨 통증과 허리 등도 치료했다는 소견서를 낸 상태.
박 씨는 합의금 등 돈 얘기는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어머니는 신고자에게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차량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아 사고 당시 술을 마셨는지는 확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통해 집 주소는 확인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운전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숫자라 보니 심각하네요.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낸 통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100만 32명으로 4년 만에 32.8%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료비 역시 2018년 3,300억 원에서 지난해 5,300억 원 증가해 4년 만에 6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우울증 환자는 67만 4천여 명으로 남성보다 2배 넘게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19만 4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 노동자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경감과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도도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당시에 서울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 정도 먼저 울렸던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 피해를 본 학생 110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사람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피해 학생과 소송 대리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열심히 힘을 들여서 준비를 했는데 한 사람의 이런 실수로 제 이런 기회가 날아갔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 이런 사건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전에도 계속해서 있었는데 왜 이렇게밖에 대응을 할 수 없었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많은 학생들이 힘들었을 텐데 꼭 이렇게 구제를 받고 앞으로도 이런 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은 매뉴얼대로 대응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서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교시에서 발생된 사태이고 또 추가 시간을 준다고 점심시간을 20분에서 25분 정도 휴식 시간과 회복 시간을 박탈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네, 경기 고양과 양주에 있는 다방에서 6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했던 연쇄살인범 57살 이영복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네, 현재 얼굴을 전면으로 촬영해 보여주는 머그샷도 이영복의 동의로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자,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윤태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0대 피의자에서 57살 이영복으로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름은 이영복, 공개수배서에 나왔었던 것처럼 57살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를 정하는 회의를 열었는데요. 4시간가량 지난 오후 2시쯤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르면 신상 공개는 범죄의 잔인성뿐만 아니라 중대한 피해와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영복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신상이 공개된 큰 이유로는 범죄의 잔인성과 충분한 증거가 꼽혔습니다. 이영복은 전과도 5범 이상이고 교도소 생활만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벌인
그 두 건의 살인은 지난해 11월 이영복의 교도소 출소 2달도 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줬습니다. 공개 수배를 통해서 얼굴은 이미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이 신상 공개로 머그샷도 함께 공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공개된 머그샷 사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얼굴 전면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사진이 이영복의 머그샷입니다. 앞서 공개 수배서를 통해 지난 2일 경기 파주시 식당에서 CCTV에 찍힌 모습이 공개됐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머그샷은 얼굴 전면 사진으로 공개됐습니다. 과연 이번 머그샷이 공개를 두고 실제 공개가 가능할지도 관심이 컸었는데요. 본인이 공개에 동의를 해야지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공개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지만 이영복 본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과 5범 이상의 교도소 생활만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연쇄살인범 이영복. 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새로운 법이 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지난해 10월 새롭게 제정된 법인데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머그샷법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는 법인데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핵심은 머그샷 부분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머그샷 공개가 가능했었죠.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는 이번 달 25일부터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이내로 찍은 현재의 모습을 머그샷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신상 공개 부분도 좀 변화가 생겼었는데요. 살인과 성폭행 등에 한정됐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에서 또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졌었던 피고인은 또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재판 단계에서도 새로운 중대범죄 혐의가 발견되거나 또 변경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네, 이영복 앞서 이 2명을 잇따라 살해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는 60대 여성으로 이제 두 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지하 다방에서 벌어졌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 5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다방에서 점주를 살해한 겁니다. 두 피해자 모두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영복은 점주가 가게에 혼자 있을 때 빈틈을 보이면 돈을 훔쳐 달아내는 그런 계획을 세웠었고요. 고향과 양주 다방에서 범행을 할 당시에는 이영복은 맥주 같은 그런 음식료를 이제 주문하고 점주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점주가 영업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돈을 내고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이영복이 원래 세웠었던 계획이 좀 어그러지게 되면서 말다툼을 벌이게 됐고 결국 이 일은 살인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영복은 주거가 일정하진 않지만 경기 파주시를 근거지로 두고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범행 또한 근처인 고양과 양주에서 저지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영복은 지난 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되게 됐습니다. 네, 보니까 동선도 복잡하고 따돌리기 위해서 범인이 동선도 좀 복잡하게 움직이고 옷도 갈아입었던데 짧은 시간에 많은 경로를 옮겨가면서 도망을 다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저희 YTN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가 양주에서 다방 점주를 살해하고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시간은 새벽 1시 반쯤이었는데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택시를 잡는 모습이 포착됐었고 이후 이영복은 의정부로 이동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동서물 터미널에서 포착된 모습 보시겠습니다. 터미널이군요. 예, 네. 의정부에서 서울로 이동한 직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이른 새벽 6시 반쯤이었습니다. 범행 때와는 좀 다른 느낌의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모습이죠. 버스 터미널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인데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대범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 실제 이영복은 수도권과 과강원도를 신속하게 움직이면서 추적을 피하고자 했는데요. 경로도 함께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영복은 지난 5일 경기 양주시 광정면에 있는 다방에서 50대 여성 점주를 폭행하고 살해했습니다. 이때가 두 번째 살인을 한 거죠. 네. 이후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향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택시를 타고 또 서울 청량리 부근이나 남대문 시장,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등지로 끊임없이 이동을 했고요. 서울 동서울 터미널로 이동한 뒤에는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또 태백과 삼척을 거쳐서 강릉으로 갔다가 결국 강릉 중앙시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왜 강원도로 향했는지를 두고 많은 추측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멀리 도망가고 싶어서 강원도로 갔다고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거 이후에도 유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영상에 잡히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강릉에서 검거돼서 압송되어 오던 새벽 시간이었는데요. 경찰서 현장에는 고향에서 숨진 점주의 친언니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족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동생을 살해한 이영복에 대한 분을 삭히지 못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영복을 빨리 잡지 못해서 양주시에서 다른 피해자가 나온 것에 대해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충분한 증거 확보 또 범죄의 잔인성을 토대로 신상 공개까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를 좀 거치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이영복은 구속영장에 의해서 이제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영복의 구속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아무리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검찰에 송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영복이 받는 혐의는 강도살인 혐의인데요. 강도살인 혐의는 법정형으로도 사형 혹은 무기징역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영복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중형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경기 북부에서 60대 여성 2명을 연쇄살해한 이영복. 오늘 머그샷 함께 공개됐는데 자, 취재기자 윤태인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 공여 혐의가 있는 박모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박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빌렸다 갚았던 것으로 보이고 박 변호사가 개인적 친분으로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고 본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허가를 받으려고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태호 DGB 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 본부장 등 4명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캄보디아 브로커에게 준 350만 달러를 뇌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제뇌물방지법상 국제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인허가가 목적이어서 상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이겼지만 위자료는 줄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재작년 10월 국가가 조 전 장관의 인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며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IT 전자박람회 CES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화두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람객들은 기대감을 안고 첨단 기술의 미래를 경험하기 위한 여정에 나섰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많은 인파가 전시장 주변에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환호성과 함께 세계 최대의 IT 전자박람회
CES가 막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관람객들로 전시장안은 금세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습니다. 첨단 기술을 한 발 앞서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에 관람객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It's my second year, so excited to be here. This is the first day I get to be here on the first day, which is crazy because it's so much more high energy today. 특히 한국 기업들의 부스는 시작부터 문전성시를 이루며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가까운 미래의 기술이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Oh my God, that's cool. That's hard to do. That's impossible, right? So you're talking about like the transparent TV type thing, right? The glass, yeah. That's impressive. I didn't think we were that far ahead, so that's really cool. 올해 CES의 핵심은 인공지능, AI. 모든 부스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제품과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업 총수들도 첫날부터 다른 기업의 전시를 분주히 둘러보며 산업계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올해 CES에는 엔데믹 이후 최대 규모인 13만 명이 방문해 눈앞으로 다가온 첨단 기술의 미래를 먼저 경험할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네, 이렇게 단연 화두는 인공지능, 특히나 AI 자율주행과 친환경을 앞세운 미래차의 등장은 IT 전자 박람회였던 CES를 모빌리티 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한계를 넘어 진화를 거듭하는 이동수단의 현재와 미래. 이어서 김태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독립법인 슈퍼너리 CES 개막과 함께 새로운 도시명 항공수단을 공개했습니다. Today, it's not uncommon that a 20-mile urban journey by car can turn into more than an hour in traffic. With AAM, that same journey can be accomplished in just minutes. 최대 500m 높이에서 시속 200km로 꽉 막힌 도심하늘을 누빌 수 있는 날이 가까운 미래로 성큼 다가온 겁니다. 이번 CES에서 선보인 차세대 도시명 항공기는 이렇게 프로펠러 방향을 90도로 바꿀 수 있어 비행 효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기존 자동차들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소프트웨어 중심 이동수단으로의 진화를 예고했습니다. 자동차 스스로 외부 조건을 실시간 분석해 안전성을 높이고 수소 에너지 등을 활용한 친환경 기술은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희 때가 아니고 저희 후대를 위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IT를 많이 접목시킨 것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벗어나 목적에 맞도록 자유롭게 외형을 바꾸는 목적 기반 이동수단의 등장 역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동차가 이른바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하면서 CES는 그야말로 모빌리티 기업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동수단의 미래가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을 그 어느 때보다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발생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시카와현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사망자가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카와현에서는 지진 이후 피난 생활 도중 건강 악화 등으로 사망한 사람도 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부상자는 565명, 연락이 닿지 않는 주민 수는 5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쿠리쿠 전력이 지난 1일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강진 이후 시카초에 위치한 시카 원자력 발전소에 1에서 3m에 이르는 쓰나미가 여러 차례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쿠리쿠 전력은 시카 원전의 수위와 파고를 측정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일 지진 발생 후 25분이 지난 오후 4시 35분쯤에는 1m의 쓰나미가, 1시간 반이 지난 오후 5시 45분에는 3m의 쓰나미가 시카 원전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이 제공한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공격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미일을 비롯한 49개국 외교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미사일 거래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대대적인 우크라이나 공습에 일부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던 러시아. 러시아는 지난 6일에도 여러 발의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습니다. On January 6th, since then, Russian forces again launched multipl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We're still assessing the impacts of these strikes, but we can confirm that at least one of them landed in Kharkiv.
앞서 미 백악관은 러시아가 지난달 30일과 지난 2일 북한산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혔는데 이후에도 북한산 미사일이 계속 사용된 겁니다. 더비 조정관은 북러 간의 탄도미사일 이전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유엔 안보리에서 북러 간 무기 거래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우크라이나에 방공 무기 등 방어에 필요한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 의회가 추가 안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일과 유럽연합 등 49개국 외교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미사일 거래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러 간 탄도미사일 거래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북한산 미사일 사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이런 무기 이전은 우크라이나인의 고통을 키우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북한산 미사일 사용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외교 장관들은 이런 수출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이스라엘군과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간 충돌이 전면전 위기로 치달으면서 레바논 남부 국경 주민들도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민간인 추가 희생을 피하고 전후 가자 재건에 온건 팔레스타인인들과 손잡으라고 이스라엘을 압박했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넘어 레바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하마스와 헤즈볼라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일에는 하마스 3인자를, 8일에는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을 제거한 데 이어 이번에는 헤즈볼라 공군부대 지휘관을 폭격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חיסלנו אותו באמצעות כלי טיס של חיל האוויר. עלי הוביל עשרות פעולות באמצעות כלי טיס בלתי מאוישים כנגד ישראל. 이에 헤즈볼라도 보복을 다짐하면서 로켓포 등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어 레바논 국경에서 전면전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직감한 이 지역 주민들은 이미 수만 명이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전을 막기 위해 네 번째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민간인의 추가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But the daily toll on civilians in Gaza, particularly on children, is far too high. 블링컨 장관은 또 전후 가자 지구 재건에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전제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온건파 주변국들과 손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스라엘 총리실이 블링컨 장관과 네타냐후 총리 간 면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양측 간 불협화음이 있었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작전 지역 확대로 전체 면적의 60%가 민간인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9 기종 여객기가 비행 중 동체에 구멍이 생긴 사고에 대해서 보잉 최고 경영자가 우리의 실수라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데이브 켈훈 보잉 CEO는 현지 시간 9일 시애틀 인근 공장에서 전 사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는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켈훈 CEO는 모든 과정에서 100% 완전 투명하게 접근할 것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에 갱단 두목이 탈옥을 해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남미 에콰도르의 치안 상황의 점입 가격입니다. 대법원장 자택 앞 폭탄 테러에 이어서 무장 괴원들이 TV 생방송 도중 난입을 해 인질극까지 벌였습니다. 내란 수준이라고 하는데 최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콰도르의 한 지상파 생방송 스튜디오입니다. 복면을 쓴 무장 괴한 10여 명이 난입해 방송 진행자와 직원들의 총부리를 겨눕니다. 괴한들은 폭약을 갖고 있다며 위협했고 총성도 들렸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은 고스란히 생중계됐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급속히 퍼졌습니다. 군과 경찰이 급파돼 진압작전을 펼쳤고 1시간 만에 무장괴한 13명을 모두 체포했습니다. En este momento se encuentran 13 personas que han sido aprehendidas, van a ser puestos a orden de la autoridad competente y el parte va a ser relacionado por actos de terrorismo. No vamos a permitir eso. 이날 새벽엔 에콰도르 쿠엔카에 있는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밤에 에콰도르 도심 곳곳에서 적어도 5차례 폭발이 잇따랐고 최소 7명의 경찰관이 납치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최대 범죄 조직의 두목 아돌포 마시아스가 탈옥하면서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마시아스가 탈옥한 날 전국 교도소 6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TV 방송국 습격 사태까지 일어나자 에콰도르 대통령은 또 한 차례 비상선언을 발표했습니다. Nosotros no vamos a negociar con terroristas, ni descansaremos hasta devolverle la paz a todos los ecuatorianos. 거의 내란 수준의 폭력 사태, 국민들에게는 야간 통행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에콰도르에는 현재 600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 교민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에콰도르가 급격한 치안 악화 상황을 맞은 가운데 이웃나라 페루가 접경 지역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 로이터 통신과 AFP 통신에 따르면 알베르토 오타롤라 페루 총리는 이날 에콰도르와 접한 북부 국경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군 병력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방장관과 내무장관도 군과 경찰이 원활히 협조할 수 있도록 북부 접경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 첫 민간 달 착륙선에 도전한 미국 기업이 이번 발사가 기술적 문제로 실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달 표면에 인류를 다시 보내겠다는 미국의 계획, 2026년으로 1년 미뤄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8일 미국 플로리다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달 무인 탐사선 페레그린. 페레그린은 달 표면 구성과 방사능을 조사할 과학 장비와 탐사 로봇을 싣고 다음 달 23일 달 앞면에 있는 용암지대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We've sent many probes that orbit around the moon, like Lunar Reconnaissance Orbiter, but they look at it from afar. This is going to be our first chance to go back and really make those measurements that really touch the surface and see what's really there. 하지만 발사 7시간 만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9일 페레그린을 개발한 S 로보틱 측은 불행히도 달에 연착륙할 가능성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진체의 연료 누출과 태양 방향으로 위치를 잡지 못한 점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S 로보틱은 추정치로는 지금부터 약 40시간 뒤 추진체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가능한 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다음 발사 임무와 관련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달 표면에 인류를 다시 보낸다는 미국 계획은 2026년으로 연기됐습니다. 비행사의 안전 문제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Safety is our top priority. So what I want to tell you is we are adjusting our schedule to target. 이에 따라 나사는 유인 탐사선으로 달 궤도를 도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2단계 계획을 내년 9월로,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는 3단계 계획을 2026년 9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네, 우리의 우주 시대도 앞당겨질까요? 우주항공청을 경남에 신설하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남 지역에선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대해 우주항공청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이 소식은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청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겁니다. 법 통과로 우주항공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신설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됩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핵심 기관이 되는 겁니다. 우주항공청 경남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도 9개월 동안 통과되지 않으면서 경남 지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때문에 경남은 그야말로 대환영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강국 도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여야의 대승적 합의로 국회 통과를 이루어낸 것에 330만 경남도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 추진단을 꾸릴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 상공인들은 우주항공청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될 거라며 법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하루빨리 지역 내에 개청되어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계 우주산업은 앞으로 현재의 5배인 1,3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이 우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우주항공청이 얼마나 또 어떻게 이바지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정혁입니다. 네, 전기안전교육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는 전기안전공사 인재개발원이 전북 정읍시 신정동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기안전인재개발원은 12,000여 제곱미터 면적에 강의실과 실습실, 기숙시설 등을 갖추고 설비 안전과 재해 예방 등 전기안전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를 이긴 팀은 우승한다. 개최국을 이기는 팀이 우승한다. 최근 아시안컵에서 이어지고 있는 징크스입니다. 과연 이번 대회에서 클린스만호가 기분 나쁜 징크스를 깨고 64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이란과 호주는 역대 아시안컵에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변 없이 조 1위를 한다면 두 팀은 이번 대회에서도 결승까지 올라와야 대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관계가 많은 특이한 징크스는 2개가 있습니다. 대회가 홀수의 개최로 바뀐 2007년 이후 토너먼트에서 우리나라를 탈락시킨 나라는 모두 우승했습니다. 2007년 이라크는 4강에서 우리를 승부차기로 이기고 우승했고 2011년 일본도 4강에서 우리를 승부차기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2015년 호주는 결승에서 연장전 결승골로 우리를 이겼고 2019년 카타르는 8강에서 우리를 제압하고 우승했습니다. 토너먼트에서 이란을 탈락시킨 팀은 바로 다음 라운드에서 탈락했습니다. 일명 이란의 저주. 2000년 이후 이런 경우가 6번 있었는데 그 6번 가운데 3번의 희생양이 우리나라였습니다. 강호 이란을 힘들게 이겼지만 모든 힘을 다 써버린 듯 다음 라운드에서 짐을 쌌다는 이야기입니다. 2004년부터 개최국을 이긴 팀이 그 대회를 우승한다는 징크스도 이어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번 대회 개최국은 카타르. 우리가 8강에서 이란을 꺾고 4강에서 카타르까지 꺾고 우승한다면 기분 나쁜 징크스는 깨고 64년 만에 기분 좋게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네, 붙박이 마무리 고우석을 미국 메이저리그로 보낸 LG가 유영찬을 새 마무리 투수로 낙점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7무대를 밟은 신예지만 LG는 유영찬의 강심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붙박이 마무리였던 고우석이 미국 메이저리그로 떠나면서 생긴 빈자리. LG 염경엽 감독은 주저하지 않고 새 마무리를 낙점했습니다. 지난해 7무대를 처음 밟은 신예 유영찬이 그 주인공입니다. 유영찬은 지난 2020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43순위로 LG 지명을 받았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느라 사실상 지난해가 데뷔 시즌이었습니다. 최저보다 100만 원 많은 3,100만 원의 연봉. 하지만 활약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LG 개투진 중 김진성 다음으로 많은 67경기에 등판해 6승 3패 12홀드에 세이브도 하나 챙겼습니다. 평균 자책점은 3.44, 삼진은 55개를 잡았고 홈런은 4개만 허용했습니다. 무엇보다 염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지난해 한국 시리즈입니다. 3경기에 나와 6이닝 1실점의 깜짝 활약을 선보이며 우승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특히 우승의 분수령이 된 2차전에서 2와 3분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대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빠른 구속과 결정구, 강심장까지 마무리 투수 요건을 다 갖췄다는 게 염 감독의 판단입니다. 구종의 가치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인다면은 충분히 세이브로서 성공할 수 있고 30세이브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마무리 투수로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승팀 마무리라는 중책을 맡게 됐지만 유영찬은 큰 동요 없이 겸손하면서도 담담한 태도입니다. 아직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그 기회를 잘 잡아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한 번 우승을 넘어 왕조를 꿈꾸는 LG의 2연패 도전이 유영찬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크게 떨어져 50%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주 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한 10대들은 47.9%로 1년 전보다 4.7%포인트 줄었습니다. 연령별 참여율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로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2.4%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하루였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지금도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내일도 대기 정체로 인해 중서부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특히 밤에는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먼지만 아니라면 대체로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밤 한때 강원도와 경기 동부에는 눈이 조금 날리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4도, 광주 영하 3도, 대구는 영하 2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5도, 대전 6도, 창원은 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중서부 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2분의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